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희생하셨던 분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깊은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김영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이런 사연을 적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남편을 잃은 건 준석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13살 아들의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그 작고 떨리는 손을 느끼면서 이제 내가 이 아이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빈 침대 옆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울면서도 옆방에서 잠든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절대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말자. 절대 기죽이며 키운지 말자 다짐했었지요.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알람 시계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차가운 시장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김치를 담글 때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준석이 학원비, 준석이 옷값 이런 생각들이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지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붙인 밴드는 제 훈장 같았어요. 김치 국물에 해진 지문, 뜨거운 기름에 댄 손등의 붉은 자국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싶었지만 준석이가 친구들과 똑같이 학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보람으로 바뀌었어요. 준석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용돈 필요하지 않니? 하고 물으면 괜찮아요. 엄마 하면서 수줍게 웃었죠. 고3 겨울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릴 때가 생각나네요. 준석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몰래 아들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입에 물고 문제집을 들여다보는 아들의 옆모습이 어찌나 기특해 보이던지. 합격 발표 날 준석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어요. 합격이라는 글자가 뜨는 순간 준석이가 엄마 하면서 저를 꼭 껴안았어요. 그때 아들의 어깨가 어느새 이렇게 넓어졌나 싶으면서도 여전히 제 품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대학 4년 동안은 정말 빠듯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나갔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주말마다 청소 일을 더했어요. 오피스텔 계단을 걸레질하면서 우리 준석이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겠지 생각하면 무릎이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가끔 준석이가 집에 오면 제 손을 만지면서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넘겼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울컥했어요. 그렇게 준석이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준석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나에게 효도를 하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준석이 뒷바라지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정말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끔 사먹는 커피 한 잔이 유일한 나의 사치였고 옷은 언제나 동대문 시장에서 집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겨우 한 벌씩 사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진 않았어요. 희망이 있었으니깐요. 준석이가 대학 졸업을 하면 나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준석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준석이의 졸업은 곧 나의 졸업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이 졸업하는 날 나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드디어 준석이가 졸업을 했어. 당신도 없이 내가 해낸 거야.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줘.
나는 남편 앞에서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지나온 힘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좀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준석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첫 월급날 준석이가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하면서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돈을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준석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수정이라고 서울에서 자란 똑똑한 여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못 배운 걸 창피해하지는 않을까? 첫 만남 날 수정이는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왔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아온 모습이 어찌나 단아해 보이던지. 그리고 인사를 정말 정중하게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석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준석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싶어서요. 수정이는 제가 만든 음식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 아이는 진짜 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던 어느 날 준석이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수정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수정이네 집에서 수정이 결혼을 서두르는 모양이에요. 나도 솔직히 일찍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없이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빨리 내 가정을 만들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요. 준석이는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많이 외로웠다는 그 말이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거든요. 아들에게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나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위해 웨딩홀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붉은 카펫, 하얀 테이블보, 모든 게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상담받는 동안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웨딩홀 계약금 500만 원, 신혼집 전세금, 수정이에게 해줘야 할 예물, 수정이 집에 보내야 할 선물.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보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하지만 준석이와 수정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 예금을 다 계산해봐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죠.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손이 떨렸어요.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준석이에게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찮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 웃어 보였어요. 결혼식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일을 하고 낮에는 준석이와 함께 예식장 일을 보러 다니고 저녁에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뒷정리를 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더라고요. 볼이 푹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는데 그래도 마음은 행복했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결혼식 당일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용실에 갔어요. 평생 파마나 염색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제가 그날만큼은 정말 예쁘게 꾸몄어요. 미용사 언니가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면서 거울을 보여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환상 같았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정이와 턱시도를 입은 준석이가 서 있는 모습, 정말 왕자와 공주 같았어요. 주례사 할아버지가 신랑 어머님께서 혼자서 아들을 키워내신 것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셨을 때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 내가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준석이가 엄마 사랑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면서 저를 껴안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신혼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32평 아파트였는데 남양이라 햇살이 정말 잘 들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새 소파, 부엌에 반짝이는 가전제품들. 모든 게 새 것이라 그런지 집 안 공기까지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수정이가 어머님 어떠세요? 하고 물을 때 정말 예쁘게 꾸몄네 하면서 집 곳곳을 둘러봤어요. 안방에 놓인 새 침대, 화장대 위에 예쁜 액자들. 보는 것마다 흐뭇했어요. 그때부터 매주 일요일이 제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내일 우리 애들 온다 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죠. 준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할 때면 고기를 손질하면서도 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수정이가 맛있다고 했던 호박전도 부치고 김치도 새로 담그고 일요일 오전 11시쯤 되면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우리 애들인가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초인종이 울리면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는 수정이의 밝은 목소리.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면서 살짝 찡그리는 준석이의 표정까지도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준석이가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하고 수정이가 어머님, 저도 이렇게 요리 잘하고 싶어요 하면서 웃을 때 가슴이 꽉 찰 정도로 뿌듯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준석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엄마 하면서 그릇을 직접 개수대로 가져다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잘 먹었어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더라고요. 수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앞치마까지 둘러쌌는데 점점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정도로만 말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사랑에 빠져서 눈에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설거지를 혼자 하면서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어느 일요일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열도 조금 있고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이 오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준비할 수 있나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콧물을 훌쩍이면서 갈비를 재우고 기침을 하면서도 전을 부쳤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 애들 배고프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준석이와 수정이가 와서는 엄마 감기 걸렸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우리 밖에서 먹고 올 걸 그랬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뭔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아픈 건 상관없고 그냥 밖에서 먹는 게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다.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하고 웃었지만 화장실에 가서 혼자 코를 풀면서 눈물이 몇 방울 떨어졌어요.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어색하면서도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사람의 그런 목소리였어요. 엄마,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정이가 임신했나? 아니면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하는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도 들었거든요. 다음 날 만난 자리에서 준석이는 한참 동안 커피만 줬더라고요. 저는 조급한 마음에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때 준석이가 고개를 들면서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타는 차로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체면이 안 서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과 이런 큰일을 이렇게 갑자기 하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하고 물었을 때 준석이는 2천만 원 정도요.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2천만 원. 그 돈이면 제가 몇 년을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다. 엄마가 알아볼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한숨만 나왔어요. 또다시 적금을 깨야 하고 부족한 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별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인지 걱정의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를 사준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수정이가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밝고 상냥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신혼여행을 못 갔잖아요. 준석 오빠 회사에서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는데 유럽으로 한번 다녀오고 싶어서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신혼여행. 그러고 보니 결혼할 때 모든 돈을 집과 차에 쓰느라 신혼여행은 제대로 못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들까? 하고 물었을 때 수정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2주 정도 유럽 패키지로 하면 둘이서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800만 원. 또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싶어서 머리가 띵했어요. 하지만 수정이가 어머님, 저희가 평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여행이에요. 다른 신혼부부들은 다 다녀오는데 하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니까 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남은 적금도 얼마 없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마지막 비상금까지 털어서 아이들 신혼여행비를 마련해줬어요. 공항에 배웅 가던 날 수정이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순간은 저도 기뻤어요. 우리 애들이 행복하면 됐지 하면서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정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일요일 저녁에 둘이 함께 와서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되는데 수정이까지 일을 못하게 되면 준석이 혼자서는 힘들 텐데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준석이가 이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수정이가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학연수를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영어를 정말 잘해야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학연수. 그 말을 들은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데? 하고 물었더니 6개월 정도요.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엄마가 여유가 되면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또 2천만 원. 이제 저도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 그 돈을 구해야 할지. 하지만 수정이가 어머님, 제가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준석 오빠랑 함께 어머님께 효도할게요 하면서 눈을 반짝이니까 또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가게 건물을 추가 담보로 잡고 대출을 더 받았어요. 은행 직원이 사장님, 이미 대출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수정이가 떠나던 날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수정이의 옷차림은 참으로 고급스러웠어요.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것으로 온몸을 치장했더라고요. 나는 연수비용 만드느라 또 대출을 받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애써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던 수정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며느리가 어학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는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수정이가 어학연수를 떠나고 나서부터 준석이가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엄마, 수정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심심해요. 준석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그래, 엄마가 있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준석이가 올 때마다 빨래를 가득 가져오더라고요. 엄마, 세탁기가 고장 났나 봐요. 좀 빨아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큰 봉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주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세탁기 고장이 이렇게 오래 갈 리가 없는데. 그리고 밥도 꼭 집에서 먹고 가려고 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웃기는 하는데 어쩐지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어느 날은 준석이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엄마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김치하고 계란말이만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엄마가 몸이 좀 아파서 하고 말하는데 준석이가 에이 그래도 아들이 오는데 뭐라도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하면서 농담조로 말하더라고요. 농담이었겠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 내가 지금 준석이에게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정이 어학연수비까지 대출받고 나니까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정말 많아졌어요. 가게 매출은 예전과 비슷한데 나가는 돈은 몇 배로 늘었으니 생활이 빠듯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는 가끔 외식도 하고 새 옷도 사 입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하고 밤 9시까지 장사를 해도 빠듯했어요.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에도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한 건 예전부터였지만 이제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더라고요. 어느 날 밤 가게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때 문득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병원비도 아까웠어요. 그냥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나 두통약으로 버텼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준석이는 여전히 엄마 힘들면 말해요 정도의 말만 하더라고요. 정작 도와주겠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엄마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몸이 힘들어서 예전처럼 정성을 다해 요리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수정이가 6개월 만에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만난 수정이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도 하얗게 되고 옷차림도 더 세련되어졌더라고요.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실력도 늘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왔어요. 수정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좋은 회사에 면접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면접 때 입을 정장이랑 구두를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익 점수를 더 올리려면 학원을 좀 더 다녀야 해서 또 돈 이야기.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하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는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하고 물었더니 많지 않아요.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200만 원.
예전 같으면 큰 돈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의 제게는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돈을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정작 수정이가 면접을 보러 간 날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정이 면접 떨어졌어요.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허탈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학연수까지 보냈는데 하지만 괜찮다.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하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면접복, 학원비, 자격증 시험비.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면서 아들 부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말투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던 말들이 점점 어머님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돈을 줄 때도 고마워요 정도로 끝나고 심지어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수정이가 한두 젓가락만 먹고는 어머님, 요즘 다이어트 중이어서 많이 못 먹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준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는데 이제는 네, 네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 하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정이가 어머님,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준석이는 엄마 병원 가보세요 하면서도 정작 함께 가자거나 병원비를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돈 주는 기계가 되어버렸구나 하고요. 더 화가 났던 건 둘이서 나중에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들었지만 제 눈치를 보면서 뭔가를 상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끼리 뭔가를 계획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계획에는 내 돈이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정말 예상도 못한 폭탄 선언을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준석이와 수정이가 함께 와서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님, 저희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수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 집을 사고 싶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집을 산다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집도 괜찮잖아 하고 말했더니 준석이가 엄마, 전세는 불안해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안 사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정이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정착해서 살고 싶어요. 아이를 낳으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 얼마나 드는 건데? 하고 물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4억 정도 필요해요. 저희가 대출받을 수 있는 건 2억 정도이고 나머지 2억을 어머님께서 2억. 그 숫자를 들은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또 2억이라니. 2억은 너무 큰 돈이다 하고 말했더니 수정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전세 살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세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집와서 집 한 채씩은 마련해 주던데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다른 집에서는 다 해준다는 그 말이 마치 저를 부족한 시어머니로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억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걱정과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가게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 건물이 제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사장님, 이 건물 팔면 가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을 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내가 지금 내 미래까지 팔아넘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바보 같은 나는 여전히 나보다 아들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가게 건물을 팔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파스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수정이가 친구와 함께 와인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순간 반가워서 수정아 하고 부르려다가 수정이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야, 너 진짜 운 좋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호구면 얼마나 좋아? 친구의 말에 수정이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맞아. 처음에는 좀 미안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어차피 어머님도 준석이 좋으라고 해주시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돈 벌어서 어디다 쓰시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쓰시는 게 어머니도 기쁘실 거야. 거기에 나는 덤으로 조금 얻어 쓰는 거고 내 어학 연수비도 다 아들 때문에 대주시는 거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호구. 내가 호구라고? 더 충격적인 건 친구가 한 말이었어요. 그래도 2억은 좀 과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가게 건물까지 파셨잖아. 그럼 우리가 집을 사고 나중에 어머님이 늙으시면 우리 집에서 모시면 되는 거야. 윈윈이지 뭐. 윈윈.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아이들에게 집을 사주는 게 윈윈이라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편의점 진열대에 기댔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나저나 준석이는 뭐라고 해? 준석이도 처음에는 미안해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 어제도 엄마가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자고 하더라고.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부모한테 의존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석이도, 우리 준석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의점을 나와서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나는 그냥 호구였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앨범을 꺼내봤어요. 준석이 어릴 때 사진들.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환하게 웃던 모습, 생일날 제가 만든 케이크 앞에서 기뻐하던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 저와 함께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준석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했어요.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결혼 후의 사진들을 보니 차이가 확연했어요. 수정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에서는 저를 바라보는 준석이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고 고마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를 망쳐놓았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더 화가 났어요. 내가 너무 다 해줘서 이 아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새벽까지 앨범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야위어져서 65세가 아니라 75세처럼 보였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내 인생은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엄마로만 살았지 김영희로는 살지 못했다는 거요. 며칠 후 준석이가 평소처럼 집에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엄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투에서 당연시하는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준석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저는 평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석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너희에게 해준 게 얼마나 되는지 아니? 준석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당연하죠. 엄마가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냉소가 나왔어요. 그래, 너희들은 엄마가 있어서 편하게 살았지. 그런데 엄마는 뭐가 문제예요? 엄마는 평생 모은 돈을 다 너희에게 줬어. 심지어 가게 건물까지 팔았잖아. 이제 엄마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건데? 준석이가 잠깐 입을 다물더니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모신다고? 어떻게?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준석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한다니? 소중한 어머니죠. 정말? 그럼 왜 수정이는 친구들한테 엄마를 호구라고 했을까? 그 순간 준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들켰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 그건, 그건 뭐, 사실이잖아. 너희들 눈에 엄마는 그냥 돈 주는 기계였던 거지. 준석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수정이도 함께 와서 평소처럼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는 동안 둘 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마 준석이가 수정이에게 지난번 일을 말했나 보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수정이가 어머님,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죠. 부엌에서 둘이서 설거지를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정아, 너 친구들한테 나를 호구라고 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정이가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는 게 뭐야? 내가 직접 들었는데. 수정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순간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께 받은 건 맞지만 저희도 어머님께 드린 게 있어요. 매주 와서 안부도 여쭙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것도 효도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밥 먹으러 오는 게 효도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받은 돈은 나중에 어머님 노후에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면 그 집도 어머님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더 어이없었던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더 많이 해주던데 저희는 그래도 적게 받은 편이에요. 그 순간 정말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정아,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수정이가 당황해서 어머님, 농담이시죠? 하더라고요. 농담 아니야. 진짜야. 그러자 수정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그러시면, 뭐, 내 말을 잘 들었다고? 너희들이 언제 내 말을 들었어? 돈 달라고 할 때만 착한 척 했지. 수정이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준석이가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부엌으로 왔어요. 준석아, 너도 들어. 앞으로 엄마는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준석이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하더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 그날 밤 준석이와 수정이가 돌아간 후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자책도 들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한없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머릿속이 실타래 엉킨 것처럼 복잡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준석이가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바로 가져다 줬을 텐데 그날은 화가 나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주 울려서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봤어요. 메시지는 수정이가 보낸 거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왜 저래? 우리 계획에 차질 생기면 어떡해? 계획? 무슨 계획? 더 위로 올려서 이전 메시지들을 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아기 이야기 언제 꺼낼까? 아기 생기면 육아용품비, 산후조리원비 다 대주실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아기 돌봄도 도와달라고 하면 될 거야. 요즘 산후도우미 비용도 엄청 비싸잖아. 나중에 애가 크면 사교육비도 만만찮을 텐데 어머님이 교육열이 워낙 높으시니까 다 해주실 거야. 그러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 다른 애들은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미안해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 계속 읽어내려가니 더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늙으신 것 같지 않아? 가게 일이 힘드신가 봐. 맞아. 그런데 솔직히 어머님이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우리는 완전히 안정될 것 같은데. 집도 샀으니까 이제 애만 낳으면 되잖아. 그러게. 어머님 건강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가 집 사느라 돈이 다 들어가서 당분간은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 괜찮아. 어머님이 워낙 독립적이신 분이잖아. 알아서 잘하실 거야. 독립적이라고? 내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혼자 버려둔 거잖아. 더 충격적인 건 준석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사실 나도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엄마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자. 맞아.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이 연세 드시면 우리가 잘 모시면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기반을 다지는 시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자식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핸드폰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라는 감정을 이렇게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냥 이용당하는 존재였구나. 내 희생과 사랑은 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구나.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산 거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지? 남편이 죽고 나서 20년 넘게 나는 오직 준석이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 꿈도, 내 행복도, 내 미래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은 나를 돈 주는 기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친구들에게는 나를 호구라고 부르고 새벽 5시쯤 되니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확실하게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동안 나는 준석이 엄마로만 살았지, 김영희로는 살지 못했어요. 65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려고요. 법무사 선생님이 어머님, 이미 해주신 것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정말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호구로 봤다고? 이제 진짜 현실을 보여줄게.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냉정한 판단력이 생겼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법무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난 후 정말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화풀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해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먼저 가게를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를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는 좀 부담스럽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제가 아들 부부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차 구입비, 신혼여행비, 어학연수비, 면접 비용, 그리고 집 구입비까지 총 4억 7천만 원이 나왔어요. 4억 7천만 원. 숫자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간 거였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어머님, 증여세 신고는 제대로 하셨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큰 돈을 줄 때는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걸요. 확인해 보니 역시 준석이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더라고요. 4억 7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순간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바로 세무서에 갔어요.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어머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녀분이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것 같네요 하시더라고요.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래도 이건 당연한 절차야.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신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핸드폰에 준석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석아,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 세무서에서 연락 올 거야. 10분도 안 되어서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당황해 있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증여세가 뭐예요? 모르면 알아봐. 내가 받은 돈이 4억 7천만 원이니까 증여세도 그만큼 내야 할 거야. 4억 7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받았나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기가 받은 돈도 제대로 계산 안 하고 있었다니. 차 2천만 원, 신혼여행 800만 원, 어학연수 2천만 원, 기타 비용들 700만 원, 집 구입비 2억. 계산해봐. 전화기 너머로 준석이가 어떡하지? 하고 수정이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증여세가 얼마나 나와요?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거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준석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1억 2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세금은 받은 사람이 내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다음 주 준석이와 수정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둘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수정이도 이날만큼은 조용했어요. 엄마, 증여세 일 좀 취소할 수 없을까요?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 돼. 이미 신고했어. 그럼 세금은 어떻게 내죠? 저희한테는 그런 큰 돈이 없어요.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돈 없다고? 수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1억이 넘는 돈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집을 팔아. 네. 집을 팔아서 세금 내고 나머지는 전세로 들어가. 둘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준석이가 엄마,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게 다 무너져요 하더라고요. 그럼 내 꿈은?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노후는? 할 말이 없어서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 엄마. 아니, 이제 그만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제 김영희로 살 거야. 준석이 엄마가 아니라. 수정이가 울먹이면서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더라고요. 기회? 너희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매번 더 큰 돈만 달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믿을 수 없어. 너희들은 변하지 않아. 계속 나를 호구로 볼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정이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역시 들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1억이 넘는 돈을 구해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출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으면. 그럼 집을 팔라고 했잖아. 정말 집을 팔아야 해요? 당연하지.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준석이와 수정이가 함께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호구라고 부른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가자. 결국 준석이와 수정이는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금매로 내놨더라고요. 그것도 쉽게 팔리지 않아서 몇 달을 고생했어요. 그 사이에 세무서에서는 가산세까지 붙어서 납부할 세금이 더 늘어났어요. 연체하면 할수록 이자가 계속 쌓이니까 정말 급하게 처리해야 했거든요.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나니까 남은 돈으로 원룸으로 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수정이는 결국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아이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준석이도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 힘들어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부모님 돈으로 사치하다가 세금 폭탄 맞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석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엄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수정이도 매일 울고,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어요. 그럼 이제 현실을 제대로 본 거네. 네. 정말 후회돼요. 왜 그때 엄마 마음을 몰랐을까요? 처음으로 진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저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게를 다시 열고 예전보다는 작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과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준석이 일 때문에 소홀했던 인간관계들을 다시 회복했어요. 친구들이 영희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기분이었어요. 등산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등산 모임에 참여해서 산을 올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상쾌해졌어요.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보면서 아, 내가 놓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적금을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나를 위한 돈이었어요.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나중에 정말 아플 때를 대비해서 모으는 돈이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걸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제는 정말 내 돈이구나 하면서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준석이와 수정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둘 다 많이 야위어져 있었고 수정이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가져온 게 있어요. 수정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야?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머님께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어서요. 50만 원. 예전 같으면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의 이 아이들에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수정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준석이도 고개를 숙이고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드렸어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고마워. 너희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야. 나도 많이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이제 나는 김영희로 살 거야. 너희들의 ATM 엄마가 아니라. 그 돈을 받으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돈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갚으라는 뜻은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 어머님, 그럼 저희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정말 독립해서 살아.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준석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잘 지내고. 네,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딱 이 정도예요. 예전처럼 뭐 필요한 거 없냐, 돈은 괜찮냐,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이제서야 저도 아들을 진정으로 독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직도 옛날 습성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는 엄마,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봐주실 거죠?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준서가, 미안해. 엄마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엄마 시간을 쓸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하렴. 네. 알겠어요. 준석이가 실망한 기색이 보였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니깐요. 다음 주에 저는 제주도에 갑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엔 친구들과 유럽으로 갑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65세에 찾은 진짜 내 인생이에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김영희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수정이의 그 한마디. 우리 어머니는 영원한 호구야. 어떻게 보면 수정이한테 감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제 진짜 인생을 찾게 해줬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